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얼마나 지혜로운 인재들이 많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퇴계이황이라는 분은 토론과 학술적 논쟁에 있어 누구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험난한 지혜의 산맥 같은 존재였다. 오늘은 이 퇴계이황의 이 원론을 재미나고 특별한 비유와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하시라도 스승의 서재에서 이와 기에 대해 명상을 하던 어느 날 퇴계이황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일생 고민에 오니와 기의 관계가 절묘한 상징을 통해 드러나는 신기한 꿈을 꿨다. 이 꿈 이야기는 퇴계이황이 사망하고 몇 세기가 지난 후에야 발견되었기에 오늘 나는 그 비밀을 풀어볼 생각이다. 꿈속에서 그는 한 거대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 정원은 무수히 많은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져 있어 그야말로 우주의 축소판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정원은 두 명의 정원사에 의해 잘 가꾸어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 니가와 기였다. 정원의 한편엔 이라는 조금은 차분하고 고상한 인물이, 다른 한편에는 활발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기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 두 정원사는 정원을 가꾸는 방식과 방향은 달라도 언제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테면 이라는 정원사는 정원의 전체적인 계획과 디자인을 담당하고 정원의 본질적 미를 한껏 살렸으며 모든 식물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자랄지를 늘 염두에 두었다. 반면 기는 물을 주고 잡초를 제어하며 실질적인 작업에서 빛을 발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정원은 단지 추상적 계획에 머물렀을 뿐 아무런 생명력 없이 메마른 땅에 머물렀을 것이다. 기는 현실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정원의 아름다움을 현존현실로 바꾸어 나갔다. 그러나 이와 기는 항상 서로를 의지했다. 아름다운 정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가 애써 심고 가꾸며 물을 준 식물이 이의 계획 아래에서 최상의 형태로 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헌뜻 보면 완전히 다른 역할과 성향을 지녔지만 이미 서로에게 필수적이었고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꿈속 정원이 점차 환상적인 모습으로 활짝 피자 이황은 느꼈다.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주의 이치를 배우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며 문득 깨달았다. 아, 저 두 정원사의 조화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과 같구나. 그리하여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한 이황의 해석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서 멈추지 않고 인생과 도덕, 자연과 인간의 활용법에 대한 지혜를 전해준다. 이는 우리의 이상과 원칙, 도덕적 기준을, 기는 우리의 현실적 행동과 실천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이 잘 조화될 때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정원도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이렇게 퇴계이황의 사색은 단순히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사실적인 문제와 연결되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이 두 정원사를 마음에 두고 자신의 삶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보기를 바란다. 이곳이 퇴계이황 이지혜가 전해주는 메시지였다. 두 번째 이야기한 조용한 산골마을에 성리학에 심취한 젊은 학자 명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곡이이의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매일같이 이기이원론에 대해 고민하며 공부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명철은 특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몇 달 동안의 고행 끝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속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고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철은 자연의 신비로움과 이기이원론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흐르는 계곡물에서 기의 역동성과 변화를 보았고 변함없이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서 이의 본질적 원리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명철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와 자신이 이해한 이기이원론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이들이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고민되었습니다. 명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인생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느껴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명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타래 안에서 실의 본질, 즉 이와 그 실이 엉키고 풀리는 과정, 즉 기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본질과 현상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면 현상의 복잡함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철은 눈앞에 보이는 나무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보세요. 나무의 씨앗 속에는 나무가 될 본질, 즉 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은 땅과 비 그리고 바람 같은 기의 작용입니다. 씨앗이 어떻게 나무가 될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의 작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철은 더욱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민은 기의 작용입니다. 이 기는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우리가 본질을 이해하고 중심을 잡는다면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철은 율곡이이의 이론을 통해 삶의 복잡함 속에서도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적절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생활 속에서 이와 기의 균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명철을 찾아와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며 그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명철은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덕분에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명철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집필한 후 작은 독일 마을의 연례 철학대회에 초대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철학 토론회를 열고 각지의 학자들을 초청하곤 했습니다. 칸트는 그의 저명한 인식론 강의를 선보일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죠. 강연 당일 칸트는 마을에서 가장 큰 강당에 올라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론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칸트는 우렁찬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과 아주 흥미로운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손에는 2개의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한 상자는 경험이고 칸트는 왼손으로 든 상자를 높이 들며 말합니다. 다른 것은 선험적 범주입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든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당에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강당을 처음 보았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나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 강당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험적 범주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된 시간과 공간 같은 것들이죠. 이들은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형성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칸트는 다시 왼손을 들어 이 상자인 경험은 실제 이 강당을 보고 들으며 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오른손에 선험적 범주가 없으면요? 그는 관중들 사이에 웃음과 중얼거림을 자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이 2가지 상자, 즉 경험과 선험적 범주가 함께 일할 때 비로소 가능하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칸트의 설명은 이어졌고 그는 마을 사람들과 여러 가지 예시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그날 강연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강당을 떠나며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니.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칸트의 철학에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매년 같은 시기에 다시 그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칸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해마다 그와 토론을 벌였고 나중에는 칸트를 마을의 명예 시민으로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칸트의 복잡한 이론은 작은 마을에서 아주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파되어 갔고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경험 속에서 인식을 능동적으로 구축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갔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레스라는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창의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아레스는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만드는 조각상들은 아름다웠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레스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제가 만든 조각상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레스의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레스, 너의 작품은 이미 훌륭하지만 지금부터는 형상과 진료의 이론을 한번 생각해보거라. 그는 잠시 멈추고 대리석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이 대리석 조각은 그 자체로는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다네. 바로 이 돌덩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 그게 진료라네. 그런데 내가 손을 대고 조각칼을 움직이면 그 돌덩이는 특정한 형상을 얻게 되지. 형상이야말로 그 조각의 본질, 즉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라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아레스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재료 즉 진료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에 부여되는 형상, 즉 아이디어와 본질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레스는 단순히 아름다운 조각을 만드는 데에서 벗어나 각 작품에 더 깊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레스는 마을 광장에서 이번에는 아테나 여신의 지혜를 주제로 한 거대한 조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조각상은 단순히 여신 외형만을 본뜬 것이 아니라 그 손에는 책과 올빼미가 자리 잡고 있었고 눈빛은 마을 광장을 바라보며 마치 사람들에게 말 걸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 조각상을 본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들 내면에 자리 잡은 지혜의 중요성을 곱씹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레스의 작품들은 마을을 넘어 그리스 전역에 걸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단순한 조각가가 아닌 철학적 깊이를 지닌 예술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의 이론을 자신의 예술에 녹여내어
그는 단순한 물질을 본질로 가득 찬 예술작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레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모두는 삶에서 형상과 진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료를 갖고 있든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여하는 형상, 즉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도 자신만이 형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일 테니까요.